네, 안녕하세요. 저는 호서대학교 졸업생인 산업디자인학과 1호학번 공희진입니다. 지금 개인 사업자로 일을 하고 있고, 산업디자인의 전공과는 조금 다르게 웹앱 쪽, 그러니까 UX, UI를 전문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하는 일이 IT 업계 쪽에 속해서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 기획이라든지 디자인을 하고 있고,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개인 사업자? 좀 그러니까 프리랜서가 좀 어떻게 일을 하는지, 그리고 스타트업들이랑 자주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개척해 나가고 분위기는 좀 어떠한지 이런 거를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는 얘기가 정답은 아니니까 뭐 이런 방향도 있구나라면서 조금 마이너하게 들어주면 감사할 것 같고요. 요즘 아웃소싱 시장이 되게 붐하고 있어요. 뭐 외주나 프리랜싱의 분야에 많은 관심이 을 가지는데 특히 사회 초년생들이 진로에 있어서 뭐 직장에 들어갈지 아니면 프리랜서로 일을 할지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디자인이나 예체능 쪽에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그중에 제일 큰 고민이 저도 했던 고민 중에 하나인데 개인 사업자로 있으면 경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은 혼자 일하다 보면은 대기업 같은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못 하지 않나요? 이런 고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력이 스타트업 2년, 그리고 CJ에서 잠시 근무한 거, 그리고 SK 브로드밴드랑 SK텔레콤, LG 현대차, 그리고 특이한 거 좀 청와대, 그리고 한진택배랑 CGNTV랑 지금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뭐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조금 풀어드리려고 해요. 제가 지금 어쨌든 간에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언제 한번 친구한테 나 프리랜서야 라고 소개를 했더니 아 프리랜서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말이 되게 와닿았던 게 사실 프리랜서는 이름처럼 그렇게 프리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대책 없이 뛰어들면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프리랜서로 살아남으려면 나한테 주어진 임무뿐만 아니라 나를 계속 피어해야 되고 어필해야 되고 새로운 클라이언트를 만나거나 관계를 좀 지속시키려는 그런 멀티플레이어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일을 하려고 하면은 내 가치를 증명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고 남들은 뭐 한 번 면접 보고 회사에 들어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저희 같은 경우는 매번 면접을 보고 가서 미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일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프리랜서 시장이 저는 확실히 조금 더 치열하다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제가 프리랜서를 좀 상품으로 비유를 한다면은 뭔가 가치나 완성도 측면에서 완벽해야 되고 기획이나 마케팅도 알아야지 좀 어느 정도 흐름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프리랜서로 살아남으려면 나한테 주어진 임무뿐만 아니고 나를 계속 피어라고 어필하고 새로운 클라이언트를 만나거나 또는 지속시키려는 멀티플레이어가 돼야 돼요. 그리고 계속 일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내 가치를 계속 증명해 나가야 되는 어려움도 있고 뭐 남들은 회사 들어갈 때 면접 한 번만 보고 들어간다고 했을 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을 계속해서 따와야 되니까 계속 면접을 보는 과정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프리랜서 시장이 조금 다른 시장보다는 좀 더 치열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프리랜서를 뭔가 상품으로 비유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가치나 완성도 측면에서 조금 완벽해야 되고 그리고 기획이나 마케팅에도 지식이 있어야지 흐름을 알고 지속적으로 내가 작업을 어시스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후속 작업, 유지 보수 같은 것도 도맡아 해야 되고 물론 회사 내에서 일어나는 그런 직원들끼리의 마찰은 없을지 몰라도 저 혼자서 나 혼자 해내야 되는 일이 많아서 되게 역할이 많은 직업이에요. 근데 그런데도 저한테 프리랜서를 왜 하냐고 물어보면은 나 혼자 힘으로 뭔가 개척해 나가는 쾌감도 있고 시간 조율도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유도도 높고 그리고 시간 차지라고 말을 하거든요. 저희가 일하는 것 대비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돈도 그만큼 버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런 건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하지만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돈만 보고 할 수 있는 직업은 아닌 것 같고 저는 좀 불안정하고 불안한데 그만큼 좀 매력 있는 시장이 아닐까 저는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 프리랜서를 고용하시는 이유는 보통 내부에서 인소싱할 인력이 없거나 아니면 자본이 부족해서 대체적으로 인력을 뽑으면은 연봉 단위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프리랜서를 그냥 고용한다고 하면은 이제 프로젝트 단위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금액적인 효율성도
업체 입장에서 봤을 땐 조금 있는 거고, 그리고 능률도 따지더라고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 재택으로 일을 돌리는 것처럼 일에 좀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아웃소싱을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맡기고 내부에선 내부의 일에 집중하는 그런 추세도 있어서 좀 고용을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이제 프리랜서가 되기 위해 제가 먼저 일단 갖췄던 것들을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제가 먼저 갖췄던 거기도 하고, 제일 우선순위로는 명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리고 프리랜서로 이제 시장에 나오기 위해서 갖춰야 될 거, 아니면 또 스타트업의 일원으로서 갖춰야 될 거라고 한다면은, 저는 우선순위로 명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제일 먼저 나올 때 갖췄던 게 명함인데, 왜 그러냐면은 계속 저를 PR하고 어필하고 소개하는데, 전달해 드릴 게 명함밖에 없더라고요. 물론 포트폴리오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좀 더 연락처를 남길 만한 명함이 저한테는 좀 더 중요했던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제가 개인 사업자를 유지한 지 이제 2년째인데, 그 2년 동안 명함이 3번이 바뀌었어요. 한 번은 사업장 주소지가 생기면서, 또 한 번은 업무폰이 생기면서, 또 한 번은 이제 웹메일이 생기면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명함도 업데이트를 한 것 같은데, 주변에서 뭔가 디자이너라고 했을 때 명함에서 나오는 아우라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래서 뭐 주변에 에이전시 대표님들의 명함을 좀 보면은 투명인 데도 있고, 아니면은 보통 명함이라고 하면 직사각형인데 정사각형인 것도 있고, 좀 이렇게 경우 수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뭐 요거는 명함의 얘기이고, 또 저는 이제 혼자 일하면서 사수가 없어가지고 디자인하는 거랑은 조금 별개로 전문가 대 전문가로 사람을 좀 대할 줄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보고 배울 만한 곳이 없었는데, 제가 했던 실수 중에 하나가 이제 대면 미팅을 하면은 그렇게 이제 명함을 교환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명함을 받는 족족히 제 명함 지갑에 넣었거든요. 그것도 너무 감사해서 명함 케이스에 넣어야지 이러면서 넣은 건데, 그게 좀 예의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보통은 이렇게 자기 자리 옆에 이렇게 가로 또는 세로 정렬로 명함을 이렇게 두는 게 겹치지 않게 예의라고 하는데, 저는 좀 그런 에티켓을 좀 배우지를 못했던 것 같고, 그리고 계약서도 그래요. 계약서도 이게 제가 보통 혼자 일하다 보니까 제가 계약을 하다 보니, 물론 제가 작성한 제 계약서도 있지만은 계약서에 도장 날이 나는 법을 제가 몰랐어요. 보통 한 장도 찍고 그리고 다음 장 반장 접어서 또 찍고 그렇게 좀 넘어가는데, 계약서 도장을 찍는 법도 잘 몰랐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계약서를 쓸 때 조금 팁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인 좀 의뢰 입장, 그리고 작업을 받는 사람의 입장을 좀 대변하고 보호해줄 만한 곳이 저는 항상 필요했는데, 그게 이제 제가 썼던 문구를 좀 읽어드리면은, 이제 프로젝트 분쟁 시 산하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진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라는 문구예요. 근데 이게 어떤 문구냐면은, 이제 대부분 일을 받는 작업자 입장에서 혹시라도 그러면 안 되는데 분쟁이 났을 시 대한상사원이 이제 좀 제 편을 좀 들어준다라는 약간 이런 의미로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클레임이 들어왔을 때 작업자 입장에 좀 더 서주고, 그리고 좀 수수료도 싸고, 그래서 하나의 조금 뭔가 방편 아닌 방편으로 좀 써두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좀 얘기를 하다가 좀 샌 것 같은데, 명함 다음에 어쨌든 제가 갖춘 거는 업무폰이었거든요. 제가 지금 디자인을 주로 하고 있는 게 웹이랑 앱 쪽이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제 클라이언트사에 이제 미팅을 하러 가면은 당연히 제가 그 고객사에 어떤 서비스를 하고 어떤 거를 이제 진행을 하는지 그거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사의 서비스가 있다고 하면 제가 당연히 사용을 해보고 가는 거고요. 근데 이게 또 어플 쪽을 하다 보면은 안드로이드용 어플은 있고 iOS용 어플은 없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필수적으로 두 가지 OS의 핸드폰이 필요했던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제일 큰 이유고, 두 번째로는 보통 회사에 들어가면 사내 메신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사생활 보호를 좀 어느 정도 해주는 측면인데, 저 같은 경우는 사내 메신저가 없다 보니 제 개인 핸드폰으로 사생활을 다 노출시켰거든요. 뭐 카톡 프로필이면 프로필, 요즘 SNS끼리 다 연계돼 있는데 그것까지 다 노출도 시키고,
그리고 이제 뭐 핸드폰에 가족 연락도 오고 친구 연락도 오는데 혹시나 제 업무 관련된 사람이 연락을 했을 시 잘못 보내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핸드폰 두 개를 이제 먼저 구비를 했던 것 같고 그거 다음으로 제가 갖췄던 거는 이제 업무 환경이었어요. 그 사람이 습관이 되게 무섭다고들 하잖아요. 이제 집에서 제가 책상에 데스크탑을 두고 일을 하던 시절에 계속 뒤에 침대가 보이니까 너무 가서 눕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에 뭐 집중도 안 되고 습관이 무섭다고 그땐 정말 일의 능률도 떨어지고 계속 카페 나가고 뭐 커피비 들고 이랬던 것 같은데 저는 그때 이후로 사무실을 구하려고 마음을 먹고 이제 제가 좀 알아본 것이 테헤란로 쪽이나 가산이나 구로 디지털 단지 쪽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쪽에 주로 스타트업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저 거기 있는데요 하고 미팅할 때 말하면 가까우니까 그냥 티타임 가지러 오시라 약간 이렇게 얘기를 주셔서 그리고 이동할 때 거리도 조금 줄여야 되니까 그래서 좀 이쪽 주변으로 했던 것 같고 지금은 총 어쩌다 보니까 사무실을 세 번이나 옮기긴 했는데 세 번이나 옮길 때 제가 좀 고려를 했던 게 근데 저는 혼자 일하다 보니 일할 수 있는 환경이다라는 느낌을 심어줄 곳이 너무 중요했어요. 그래서 소호 사무실을 골랐고 소호 사무실 안에서도 좀 인지도가 높은 위워크점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일하다가 너무 좋은 분들을 만나가지고 개발자랑 기획자랑 그리고 컨설팅 대표님이랑 같이 사무실을 쉐어를 하고 있는데 여기 배경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제 자리고 여기 뒤에 개발자님 그리고 뭐 컨설팅 대표님이 있는데 이렇게 저희끼리 지금 뭐 업무 시간도 맞추고 다 같이 일도 협업도 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컨설팅 대표님이 말하기를 이렇게 고객들이 올 때 건물을 보고 아우라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주차 공간이 중요하다. 주차하다가 다른 데 가신다고. 그리고 또 건물이 아우라가 있다 보니까 괜히 와서 돈 깎아달라는 말을 못 한대요. 그래서 조금 그런 것도 고려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진짜 목숨같이 지키는 게 있는데 시간 배분이에요. 혼자서 해야 되는 역할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시간 할애도 남들보다 많고 공수도 많이 들어서 어찌 보면 당연해요. 내가 남들보다 시간 할애를 더 많이 하는 게 프리랜스 워크 스타일상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가가 확실하게 지불이 돼요. 그래서 돈을 조금 더 벌고 싶다고 하면 그만큼 시간을 투자하는 게 마땅하겠죠. 그래서 뭔가 조금 더 많이 집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요즘에 든 생각인데 제 시간 관리의 팁이라고 하면 팁은 뭔가 자기의 바이오리듬을 바꾸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활용한 채로 시간 배분을 그 안에서 하자 이런 거였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새벽 5시에 일어나는데 잠은 꼭 7시간 이상 자야 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니면 그 다음날 좀 지장을 끼치더라고요. 잠이 되게 중요한 타입이라 수면 시간은 진짜 꼭 7시간에서 8시간 이상 그리고 제가 아침에 일을 잘해서 일과를 좀 오전으로 몰아놓기 위해서 좀 아침에 일어나는 것 요렇게 맞췄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요런 수면 패턴이나 그런 시간을 좀 크게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 아니면은 또 분기별로 나누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더우면 일이 안 된다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6월부터 7월까지 이 여름 기간에는 휴식 기간 아니면 내가 집중이 잘 되는 어떤 달에 어떤 계절에는 또 뭐 집중기 약간 이런 식으로 기간별로도 조금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근데 이렇게 아무리 일정 관리를 잘해도 항상 클라이언트 고객사에 일정에 맞추게 돼 있어요. 왜냐면 저는 이렇게 의뢰 입장이라 일 주는 곳으로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제 일정을 항상 모르고 지인들이랑 가족들 약속도 항상 캔슬되고 이래요. 그래서 아직도 그런데 주말에 쉬어본 적이 양손 안에 꼽을 정도로 되게 적거든요. 적고 뭔가 언젠가는 한번 이렇게 일하는 게 너무 억울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좀 프리랜서의 숙명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리고 가끔 미팅을 하루에 3-4개 정도 하다 보면은 서울에서 서울로 간다고 해도 이제 이동 시간이 대략 1시간 걸리니까 왔다 갔다 하면 2시간, 뭐 미팅하면 3-4시간이 걸리니 진짜 하루가 다 날아가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미팅을 할수록 좁아지고 시간 관리를 못할수록 좁아드니까 주말도 투자를 해야 되고 남들보다 잠도 뭐 더 자야 되고 이런 식으로 조금 벅찰 때도 있어서 시간 관리하는 거에 조금 되게 집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마지막으로 제가 갖췄던 건 또 혼자 일하다 보니까 디자이너나 IT 업계 사람들이랑 접점이 조금 적어요. 적어서 이제 커뮤니티나 컨퍼런스 같은 거에 무조건 다 참석을 하는 편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 트레발이라고 독서 모임이 있는데 디자인 컨셉으로 해서 독서 모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들어있고 사실 학원 같은 것도 지금 강좌가 한 3-4개 등록이 돼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컨퍼런스나 커뮤니티 같은 데 무조건 다 들어가는 편이고 그리고 뭔가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부적으로는 그러니까 저 혼자로는 지식을 쌓는 과정이고 또 외부적으로는 또 인맥도 늘리고 또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라든지 인연이 닿고 일을 할 수 있는 좀 그런 과정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여러 기회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여담 하나를 얘기하고 가자면, 제가 프리랜서를 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반응이 좀 전체적으로 좋진 않았어요. 뭐, 너가 아직 나이가 어린데, 네가 이력이 뭐 얼마나 있다고 일이 들어올까? 약간, 너 외주할 수 있겠어? 이런 시선을 친구들이 좀 많이 줬었고, 주변에서도 가족들도 집에서 조금 쉬고 있으면은, 나는 이제 그때가 이제 드디어 꿀 같은 휴식인데 뭐 일 없어서 그러냐, 일을 뭐 어떻게 아빠가 좀 주변에 좀 물어봐서 일을 줘야 되나, 약간 이런 얘기. 그리고 할머니한테 전화하면 또 요즘 코로나인데 시국이 이런데 너 뭐 일은 좀 되니. 그리고 뭐 또 주변 에이전시 대표님을 만나면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아, 지금 나이도 어르시고 그러시니까 취직하셔야 되는데 좀 그런, 졸업하시고 그 공백기에 프리랜서로 일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강력히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뭐 그냥 그렇다는 거. 요건 여담이었고 제가 이제 외주나 아웃소싱 받는 그런 팁이라면 팁 아닌 팁을 좀 드리려고 해요. 사실 지금도 되게 질문을 많이 받는데 학생 때도 그렇고 제가 외주를 계속 받는 생활을 했다 보니까 친구들이 어떻게 외주를 그렇게 받냐, 어디서 받냐, 단가는 어떻게 측정하냐, 어떻게 유치시키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얘기를 조금 풀어보자고 하면은 사실 진짜 생판 남한테 외주를 받는 게 어렵죠. 저도 항상 지금도 너무 어려워요. 진짜 어려운데 사실 특히 검증되지 않은 아마추어한테 일을 맡기는 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클라이언트는 이제 회사 나와서 대출 받아가지고 정말 모든 걸 걸고 하는 사업일 텐데, 뭐, 저도 이렇게 좀 주변에 연결고리가 있으면 너무 좋았겠는데,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스타트업에 처음 들었을 때 어떻게 들게 된 거냐면, 제가 정확히 대학교 2학년 말쯤에 스타트업에 들었는데, 외주는 받고 싶고, 그러니까 경력은 키우고 싶고 실무도 궁금한데 나를 믿고 써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았던 거는 저도 조금 그런데 돈은 없고 그러니까 내부에 자본은 없는데 디자인이 필요한 스타트업을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 카페 같은 데 있죠. 뭐 외주나라, 사람 구해요, 뭐 요런 사이트 아니면 키워드를 쳤어요. 네이버에 디자인 외주, 뭐 스타트업, 뭐 사람 구인 요런 식으로 계속 쳐서 여러 군데 되게 연락을 했는데, 그때 연락을 받았던 데가 지금은 이게 다른 사업을 하고 계신데 거기랑 일을 시작을 했는데, 사실 그때도 2년 동안이나 무급으로 일을 했었고 사실 저는 그것도 동의를 하고 들어간 상태였기 때문에, 네, 그때 경력사로 들어가서 저도 좋다고 하면서 들어갔던 거라서 일단 그렇게 먼저 일을 했었고, 그리고 제가 1, 2학년 때는 이제 크몽이라는 외주 사이트밖에 없었어요. 이제 그때서 이제 아웃소싱이 좀 붐할 때라 이용할 때가 크몽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사실 되게 많아요. 뭐 프리모아, 위시캣, 이랜서 뭐 너무 많은데 되돌아 생각해보면 그래요. 크몽이 조금 수수료가 많이 비싸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수수료가 비싼 나한테는 사회의 악 같은 곳이 있나라고 지금 되돌아 생각해보면 그런데, 뭐 학생으로 있기에는 학생은 그러니까 돈을 버는 데 있어서 목적을 두기보다는 뭔가 경력을 늘리고 외주를 받았다는 거에 좀 취지를 둬가지고 발판을 마련하기엔 저한테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서 그렇게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고객을 뭔가 유치시키는 데 있어서
고객이 사실 한 번 만났다고 해서 저는 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자사 서비스로 예를 들어서 앱 서비스를 만들었다고 하면은 나중 순간에 분명히 웹도 필요할 거고 컨텐츠 디자인이 필요할 거고 아니면 뭐 기획을 다시 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주변 스타트업도 소개시켜줘서 또 디자인 연계를 해줄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되게 디자인이 단발성으로 끝나는 업무는 대부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유치시키는 방법이 되게 중요한데 저는 사실 다시 제가 돌아가서 한다고 해도 다른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외주가 들어오면은 진짜 100%가 아니고 진짜 150%뭐 200%그 이상 정성껏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뭔가 질도 질인데 질과 양을 같이 뽑아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제가 디자이너니까 뭔가 나는 가성비도 좋고 쓸모있는 인재라는 거를 계속 어필했던 거. 그리고 네, 뭔가 그래야지 제 입지를 다질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이제 면접할 때 팁은 물론 이거는 제 케이스긴 한데 제가 대면 미팅에 되게 자신이 있어요. 나중 가서는 사실 자신 없어질 것 같은데 그게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금 어리다 보니까 유선상으로 목소리가 되게 어리다 보니까 클라이언트가 되게 처음에 전화해가지고 몇 살이에요? 졸업은 하셨어요? 이렇게 묻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화를 하면 무조건 대면하자고 했고, 제 이력에 대해서 진짜 뭐 조금 있는 거를 되게 상세하게 많이 부풀려서 얘기를 해드렸고, 그냥 앱 디자인만 했어요.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저는 앱에 들어가는 기사랑 아이콘이랑 브랜딩이랑 로고랑 뭐랑 뭐를 다 했어요. 제가 기획까지 진행을 했고 기획하는 데 있어서 어떤 거를 신경을 썼고 이런 거를 되게 강조하고 풀어가지고 많이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을 많이 좀 덧붙여서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이제 대면 미팅이 성사가 되면은 제가 진짜 할 수 있는 진짜 정성이란 정성은 좀 많이 보이려고 노력은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그렇기는 해요. 이제 저랑 같이 일을 하는 그 프로세스별로 문구를 다 정해놔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브랜딩이 끝나고 이제 앱 디자인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시 이제 브랜딩 시작해요 라면서 저한테 주셔야 될 준비 내용이랑 제가 사용할 툴 그리고 어떻게 피드백을 하는지 좀 그리고 나중에 미팅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그런 상세 내용들을 다 정리해 드리고 이제 또 다음 단계 갈 때는 또 정리해 드리고 이런 카톡 내용이 전 다 정리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미팅을 가서도 말도 절면 안 되니까 대본도 써서 외워가고 그리고 지금은 좀 입에 배서 괜찮은데 사실 발음이 좀 많이 어눌한 편이라 발음 연습도 했었고 유튜브 보고 그리고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게 어떨지 모르겠는데 목소리 좀 많이 톤을 낮춰서 얘기하려고 해요. 그래서 막 목소리 톤 같은 것도 되게 신경을 많이 썼었어요. 최대한 어려 보이지 않으려고 그리고 경력 있는 척 하려고 뭔가 저를 이렇게 많이 포장을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뭐 복장에도 신경을 썼었고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외주가 많이 들어오면 저도 이렇게 외주를 줄 경우가 생겨요. 생길 때 제가 다른 디자이너를 보고 느꼈던 거는 사실 포트폴리오도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한데 뭔가 좀 저는 사람 풍기는 그 느낌이 되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뭐 어쨌든 간에 저랑 같이 일할 사람인 거니까. 근데 제가 미팅을 할 때 어떤 사람은 분명히 IT인인데 어떻게 다이어리랑 펜을 들고 와가지고 나랑 미팅을 하겠다고 하는 거지? 나한테 뭔가 디지털화된 뭔가 포트폴리오라든지 사이트라든지 이렇게 보여줄 게 없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제가 아까 사람 풍기는 느낌이 중요하다고 했던 게 어떤 분이 이렇게 저한테 노트를 들고 손을 덜덜덜 떠시고 웃으시는데 얼굴 근육이 조금 안 풀리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절 보고 이렇게 썩소리 싹 지으셨는데 제가 그게 좀 무서웠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얼굴 근육도 좀 풀고 가면 좋을 것 같고 면접 볼 때 팁이라면은 그래서 뭔가 제가 조금 중요하게 봤던 거는 그래도 뭔가 IT인으로서의 뭔가 자세라든지 얼굴 표정 그리고 나를 어떻게 보나 약간 이런 거를 제가 좀 유심히 봤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그 CJ 들어갈 땐 제가 사실은 어떤 면접을 봤냐면 어,
같이 면접장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불이 꺼졌네요. 이게 많이 안 움직이면 불이 꺼져가지고. 네, 제가 이렇게 어떤 면접이라고 하는지 그 면접의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리고 뭔가 제가 CJ 들어갈 때 뭔가 이렇게 경험을 얘기를 드리면 저는 그때 경쟁 PT라고 하죠. 면접 들어갈 때 5명이서 같이 들어갔어요. 5명이 들어가서 자기 포트폴리오를 보여주면서 누가 면접관에 질문을 낚아채나 아니면은 누가 먼저 더 큰 소리로 자기를 어필하나 약간 이런 거였거든요. 그때 조금 제가 눈에 띄게 다른 경쟁자를 봤던 게 어떤 게 있냐면 저는 그냥 타블렛 하나 들고 왔는데 그분들은 타블렛만 들고 오신 분은 당연히 계셨고 타블렛이랑 포트폴리오를 뽑아오시는 분이 계셨는데 포트폴리오 용지를 되게 신경 써서 용지가 코팅지였나? 약간 이런 식으로 일반 A4 용지는 아니었어요. 이런 식으로 되게 신경을 써서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웹앱 쪽은 물론 사이트가 보여줘야 되는 건 맞는데 뭔가 패키징이나 뭔가 일러스트 쪽에 좀 더 가까운 포트폴리오나 디자이너 직군으로 들어갈 거라고 한다면 저는 뭔가 포트폴리오를 뽑아갈 때 용지까지도 뭔가 신경을 쓰면 되게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은 해요. 그리고 이제 단가 얘기를 해드릴 건데 이거는 사실 제 팁이에요. 제 팁이고 아까 말했던 거랑 같이 어떻게 외주를 구하냐 이거랑 같이 똑같이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인데 단가 측정 어떻게 하냐고. 근데 사실 이런 질문 받으면 되게 난감하거든요. 난감한데 왜 난감하냐면은 제가 이번 달에 1,000만 원을 벌었다고 가정을 해도 다음 달에 똑같이 1,000만 원을 벌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만큼 더 뛰어야 되고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사정에 인해서 그러니까 지급하는 대금이 미뤄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금액이 일정하지가 않다 보니까 이게 좀 나는 얼마 벌어라고 얘기를 하기도 좀 되게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친구가 나한테 나 단가 얼마 받아야 될까라고 물어보면은 난 친구의 상황을 모르고 친구의 뭐 이력이라든지 클라이언트의 상황도 몰라서 제가 얘기를 해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래도 제가 그때 해줄 수 있는 말은 상황 보고 최대한 많이 받아 요건데 되게 성의 없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뭔가 저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클라이언트는 이제 킥오프 미팅을 갔는데 이제 계약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요. 이제 갔는데 클라이언트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투자도 받았고 뭐 이번에 이제 리뉴얼 할 게 되게 범위가 크고 자본의 리소스가 엄청 많고 이게 되게 대규모의 프로젝트 냄새가 난 것 같으면은 최대한 높게 불러요. 내가 진짜 단가를 측정할 때 진짜 그 디자인에 대한 노임 단가만 측정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미팅을 오가는 교통비, 시간 할애비, 혹시나 나중에 뭐 수당이 일어났을 때 그런 것까지 다 측정을 해서 되게 넓게 단가를 측정해야 되는 게 사실은 맞아요. 맞고 그리고 상대방 이렇게 클라이언트 사이 뭔가 조금 규모가 좀 커 보인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나면은 최대한 이제 본인이 이 정도 금액은 받았을 때 난 진짜 열심히 할 수 있고 내 잠 좀 줄일 수 있어 라는 단가를 던져요. 던지고 클라이언트사가 그때 반응이 좋으면 당연히 그렇게 가는 건데 만약에 반응이 단가가 좀 높네요 약간 요런 반응이 온다면은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약간 밀당이 시작돼야 되는데 그러면 뭐 어느 정도 생각하셨나요? 라고 얘기를 하고 뭔가 그 선의 단가가 서로 안 맞다고 하면은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어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 진짜 이런 거죠. 제가 뭐 디자인 하나만 해드리는 거는 당연한데 저는 남들과 다르게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가정했을 때 저한테 디자인을 맡기시는 게 싼 걸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되게 메리트를 많이 어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했을 때도 뭔가 조금 안 넘어온다. 내가 생각하는 단가랑 도저히 타협점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그때는 그냥 돌아서요. 왜냐면은 저희 클라이언트가 보통 이렇게 저희를 고르잖아요.
크몬 같은 사이트를 예를 들어 보면은 이제 뭐 디자인을 한다고 이제 디자인 쳤을 때 되게 많은 디자이너들이 뜨는데 그 중에서 이제 골라서 연락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고객사만 저희를 골라야겠어요? 저희도 고객사를 골라야 되고 그만큼 디자인의 가치랑 나에 대해서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을 골라야 되는 건 당연해요. 제가 미팅을 하러 갔고 이제 계약서를 쓸 건데 금액도 너무 마음에 들고 이제 프로젝트의 진행 뭔가 서비스도 마음에 드는데 어떻게 대표가 내 가치를 뭔가 몰라주는 것 같고 디자인의 중요성을 모르는 것 같아. 그러면 전 안 하거든요. 왜냐면 나중에 결국에 작업을 하다 보면 충돌이 생겨요. 기간적인 거를 제외하고서라도 의견 충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나중에 가서 진짜로 안 좋을 시에는 프로젝트가 좀 무산이 된다든지 결국에 내 디자인이 세상 밖으로 못 나오게 돼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고객만 저희를 고른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 저희도 이제 고객을 고르는 입장이 되어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러다가도 정말 욕심나는 프로젝트면은 맞춰주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생각 차이일 것 같아요. 그렇고 제가 그리고 이제 제가 면접을 가서 이제 프로젝트를 가져오려고 제가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정 안 넘어온다고 싶을 때 왜 뭐 예를 들어보자면은 복권 같은 거 저희가 사러 가려고 복권점에 가면은 아무것도 안 걸린 정말 깨끗한 복권점보다는 뭐 1등 몇 명 요런 식으로 현수막이 걸린 데를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좀 심리를 제가 좀 이용을 했었는데 지금 제가 어쩌다 보니까 뭐 일을 했는데 거기가 뭐 어디랑 합병이 돼서 뭐 카카오로 인수가 됐네. 어쩌다 보니까 뭐 카카오 디자인을 하게 됐고 아니면 제가 정말 애정 담아서 한 기획이랑 디자인의 일이 갑자기 투자가 막 진짜 물밀듯 들어오고 약간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이런 거를 좀 얘기를 하니까 되게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뭔가 좀 이런 긍정의 기운을 가져가고자 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저를 계속 어필할 수 있는 거는 계속 어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거랑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혼자 일을 하다 보니까 유혹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게 제가 뭣 모르다 보니까 유혹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이제 제 얘기를 좀 들어주시는 분들은 현혹되지 말라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 어떤 개발업체에서 자기네랑 이제 모유 체결을 맺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가 조금 단가가 낮아서 저랑은 이제 일을 지속적으로 못했는데 이런 식으로 좀 솔깃한 관계를 제안을 해놓고 단가를 낮게 측정을 하려는 곳이나 아니면은 자기가 내가 주주로 있을 텐데 대표이사로 너가 앉아있어서 서비스 네가 관리를 해라 라는 식으로 좀 서비스를 저한테 좀 전가를 하려는 분 아니면은 지분을 준다 약간 이런 거. 근데 지분 준다라는 게 참 이게 지금 아직도 주변에서 많이 하는 좀 실수인 것 같은데 저도 지분을 갖고 있는 곳이 있는데 이게 어떤 케이스냐고 한다면은 아직도 주변에서 나 아직도 계약금 못 받았어. 지분 주기로 했는데 개발되기도 전에 망했어. 약간 요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저희가 하는 그러니까 작업물을 주는 영역이 개발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이제 개발의 영역이 용역이에요. 용역이고 도급이다 보니까 무조건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성금 베이스로 성금을 받고 작업을 들어가야 되는데 준다라는 말 하나 그거 믿고 돈 못 받았다고 하는 거 그거 어디 가서 말 못해요 진짜. 그 제 잘못이에요. 돈 못 받은 거 제 돈 못 챙긴 거 제 책임이고 계약서를 다들 썼나 모르겠는데 계약서가 저는 그렇게 일을 하거든요. 계약서를 썼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지불을 그만큼 늦게 해주면은 계약서에 들어간 그 일정이 그만큼 딜레이가 되는 거고 저는 며칠 이내에 뭐 지급을 안 해주시면은 뭐 원본 파일을 못 받는다 저랑은 착수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런 조항도 좀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조금 유도리 있게 진행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분 같은 경우가 정말 잘 되면 너무 좋은데 정말 그 시장을 제가 정말 잘 알고 그 서비스에 대해 정말 이해도가 높았을 때 제가 그만큼의 가치를 알았을 때
높게 쳤을 때 그 지분을 받는 건 너무 좋은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실 지분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어떻게 지분을 받은 케이스냐고 하면은 저는 돈은 다 받았어요. 성금이랑 잔금이랑 계약금은 전부 다 받았고 이제 너무 잘 돼서 감사하다라는 의미로 이제 저한테 지분을 좀 줬던 거였거든요. 그런 식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좀 지분만 준다, 돈은 안 준다 이런 식으로 넘기려고 하는 게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조금 피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제가 계약서를 직접 저는 제 계약서를 제가 직접 작성을 했는데 이게 계약서를 변호사님한테 보여드리니 이 계약서는 뭐 클라이언트 쪽에 조금 유리한 계약서라고 해주셔가지고 좀 심의를 거쳐서 좀 저한테 유리한 쪽으로 좀 계약서를 바꿨어요. 그래서 저의 계약서의 좀 특이점은 80% 이상 작업물을 완수했을 시 환불 같은 건 없어요. 양아치 같기도 한데 뭔가 이런 조항도 있고 그리고 사실 대기업이랑 일을 하다 보면은 보통 그쪽은 그쪽 폼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SK 같은 경우는 너무 계약서도 만만했고 진행하는 데 있어도 무리도 없었는데 지금 일을 하고 있는 CGN-TV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를 보니까 제가 좀 뭐 거기에 뭐 종이라도 된 마냥 진짜 까딱 뭔가 하나 잘못이라도 하면은 소송 걸 것 마냥 이렇게 작성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좀 관계자들 너무 착하시고 네임밸류도 있어서 작업을 하긴 했는데 계약서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검토를 꼼꼼히 하셔야 되는 거 이거는 좀 염두에 두시고요. 이제 제가 디자이너로서 아니면 좀 창업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얘기를 드리는 거는 포지션을 이제 하나만 가져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요즘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이제 포지션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요즘 뭐 디자이너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도 이제 하나의 포지션만으로는 이제 살아남기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어쩌다 보니까 디자인뿐만 아니고 기획의 영역까지도 하고 있는데 뭐 디자이너라고 해도 저희가 흔히 알다시피 그래픽 디자이너 아니면 영상 디자이너 뭐 편집 디자이너 등 너무 많잖아요. 근데 사실 기획자도 그렇고 개발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웹이랑 앱 디자인을 주로 하고 있어서 웹 기획을 주로 하는데 그렇게 기획을 하다 보니까 서비스의 기획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또 뭐 요즘 코딩하는 디자이너가 되게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코딩도 좀 배우고 그리고 코딩을 또 배우면 또 좋은 게 개발자랑 소통하는 데 있어서 되게 유리하더라고요. 제가 외주를 주는 입장에서도 되게 말이 통하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회사의 대표고 이제 서버 관리자라고 제가 지칭을 한다면은 개발단에서 개발을 맡겼는데 근데 뭔가 이 소스 코드의 명이 이렇게 하면 나중에 디벨롭이 어려울 것 같아. 그러니까 다 그냥 단어는 하나로만 지칭을 해줘라든지 조금 이런 식으로 내가 하나의 포지션에 있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다른 포지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 좀 역할이나 지식을 좀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소통하거나 아니면 조금 뭔가 업무의 바운더리를 넓힐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뭔가 그러니까 직장에 들어갈 때도 아니면 사회에 나와서도 뭔가 되게 많은 메리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포지션에 집중하지 말고 조금 내가 할 수 있는 바운더리를 더 넓혀보려는 시도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I'm really excited to share with you some findings that really surprised me about what makes companies succeed the most, what factors actually matter the most for startup success. I believe that the startup organization is one of the greatest forms to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If you take a group of people with the right equity incentives and organize them in a startup, you can unlock human potential in a way never before possible. You get them to achieve unbelievable things. But if the startup organization is so great, why do so many fail? That's what I wanted to find out. I wanted to find out what actually matters most for startup success. And I wanted to try to be systematic about it, avoid some of my instincts and maybe misperceptions I have from so many companies I've seen over the years. I wanted to know this because I've been starting businesses since I was 12 years old, when I sold candy at the bus stop in junior high school,
to high school when I made solar energy devices, to college when I made loudspeakers, and when I graduated from college, started software companies. And 20 years ago, I started Idea Lab, and in the last 20 years, we started more than 100 companies, many successes and many big failures. We learned a lot from those failures. So I tried to look across what factors accounted the most for company success and failure. So I looked at these 5. First, the idea. I used to think that the idea was everything. I named my company Idea Lab and how much I worship the aha moment when you first come up with the idea. But then over time, I came to think that maybe the team, the execution, adaptability, that mattered even more than the idea. I never thought I'd be quoting boxer Mike Tyson on the TED stage, but he once said, "Everybody has a plan until they get punched in the face." And I think that's so true about business as well. So much about a team's execution is its ability to adapt to getting punched in the face by the customer. The customer is the true reality. And that's why I came to think that the team maybe was the most important thing. Then I started looking at the business model. Does the company have a very clear path generating customer revenues? That started rising to the top in my thinking about maybe what mattered most for success. Then I looked at the funding. Sometimes companies received intense amount of funding. Maybe that's the most important thing. And then, of course, the timing. Is the idea way too early and the world's not ready for it? Is it early, meaning you're in advance and you have to educate the world? Is it just right, or is it too late and there's already too many competitors? So I tried to look very carefully at these 5 factors across many companies. And I looked across all 100 Idea Lab companies and 100 non-Idea Lab companies to try and come up with something scientific about it. So first, on these Idea Lab companies, the top 5 companies, CitySearch, Cars Direct, GoTo, NetZero, Tickets.com, those all became billion-dollar successes. And the 5 companies on the bottom, Z.com, Insider Pages, MyLife, Desktop Factory, People Inc., we all had high hopes for, but didn't succeed. So I tried to rank across all of those attributes how I felt those companies scored on each of those dimensions. And then for non-Idea Lab companies, I looked at wild successes like Airbnb and Instagram and Uber and YouTube and LinkedIn, and some failures, Webvan, Cosmo, Pets.com, Flues, and Friendster. The bottom companies had intense funding. They even had business models in some cases, but they didn't succeed. I tried to look at what factors actually accounted the most for success and failure across all these companies, and the results really surprised me. The number one thing was timing. Timing accounted for 42% of the difference between success and failure. Team and execution came in second, and the idea, the differentiability of the idea, the unique idea, that actually came in third. Now, this isn't absolutely definitive. It's not to say that the idea isn't important. But it very much surprised me that the idea wasn't the most important thing. Sometimes it mattered more when it was actually timed. The last 2, business model and funding, made sense to me, actually. I think business model makes sense to be that low because you could start out without a business model and then add one later if your customers are demanding what you're creating. And funding, I think as well. If you're underfunded at first, but you're gaining traction, especially in today's age, it's very, very easy to get intense funding. So now let me give you some specific examples about each of these. So take a wild success like Airbnb, everybody knows about. Well, that company was famously passed on by many smart investors because people thought, no one's going to rent out a space in their home to a stranger. Well, of course, people proved that wrong. But one of the reasons it succeeded, aside from a good business model, a good idea, great execution, is the timing. That company came out right during the height of the recession when people really needed extra money. And that maybe helped people overcome their objection to renting out their own home to a stranger. Same thing with Uber. Uber came out, incredible company, incredible business model, great execution too, but the timing was so perfect for their need to get drivers into the system. Drivers were looking for extra money. It was very, very important. Some of our early successes, CitySearch came out when people needed web pages. GoTo.com, which we announced actually at TED in 1998, was when companies were looking for cost-effective ways to get traffic. We thought the idea was so great, but actually the timing was probably maybe more important. And then some of our failures. We started a company called Z.com. It was an online entertainment company. We were so excited about it. We raised enough money. We had a great business model. We'd even signed incredibly great Hollywood talent to join the company. But broadband penetration was too low in 1999, 2000. It was too hard to watch video content online. You had to put codecs in your browser and do all this stuff. And the company eventually went out of business in 2003. Just 2 years later, when the codec problem was solved by Adobe Flash, and when broadband penetration crossed 50% in America, YouTube was perfectly timed. Great idea, but unbelievable timing. And in fact, YouTube didn't even have a business model when it first started. It wasn't even certain that that would work out. But that was beautifully, beautifully timed. So what I would say in summary is execution definitely matters a lot.
The idea matters a lot, but timing might matter even more. And the best way to really assess timing is to really look whether consumers are really ready for what you have to offer them, and to be really, really honest about it, not be in denial about any results that you see. Because if you have something you love, you want to push it forward, but you have to be very, very honest about that factor on timing. As I said earlier, I think startups can change the world and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I hope some of these insights can maybe help you have a slightly higher success ratio and thus make something great come to the world that wouldn't have happened otherwise. Thank you very much. Been a great audience. 사실 오늘 주제가 이제 디자인보다는 이제 스타트업에 관련된 거잖아요. 근데 제가 디자이너다 보니까 좀 디자인에 포커싱된 이야기를 좀 많이 전달해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제가 만나뵌 스타트업의 대표님들을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사실 대표가 이제 CEO? 그러니까 최고 경영자의 줄임말이잖아요. 근데 이제 단순한 경영자가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좀 회사의 모든 거를 책임지고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니만큼. 그런데 제가 사실 최근에 만난 대표님이 본인을 소개하기를 이제 제가 직원들의 밥을 챙겨준 지 20년째 되는 사람입니다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게 힘드시면은 뭔가 비즈니스에 대한 얘기보다는 이렇게 좀 어깨가 무겁다라는 걸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실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는데, 진짜 그래서 외로운 자리가 아닐까 싶어요. 사실 그게 외롭다는 게 주변에, 그러니까 대표님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뭐 인맥이 부족해서 이런 게 아니고, 각자의 뭔가 직원들이랑도 위치랑 역할이 좀 다르다 보니까 대표의 말이 뭔가 되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중립적인 입장에서 뭔가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 뭐 원래 뭔가 좀 이해관계가 얽히면 더 어려우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비즈니스에 관련된 거는 물론이고 직원이라든지 그리고 재정적인 것들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위치이고, 특히 초기 스타트업이라 그러면 조금 직원들이랑 재정적인 거에 대해서 체계를 짜는 데 조금 더 어렵고 조금 많이 더 공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요거는 조금, 그러니까 제 생각인데, 뭔가 회사의 크기가 대표의 크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거랑은 조금 비슷하게 그 대표가 이제 낸 그 자사의 서비스가 대표의, 그러니까 좀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랑 이제 능력의 뭔가 결과물인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본인을 판다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창업을 할 때. 그래서 이거는 제 뭔가 생각하는 그런 스타트업에 대해서 제 관점이었고, 그리고 제가 아까 또 얘기를 드렸는데 그거랑 동일하게 스타트업의 대표들도 조금 멀티 플레이어가 돼야 된다는 거였어요. 완전 슈퍼하게. 그게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또 단순 경영자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회사 운영이랑 관련된 것들도 당연히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성과도 그 이상으로 뽑아야 되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냥 잘하기보다는 아주 슈퍼하게 잘해야 되는 것 같지 않나 싶기도 해요. 왜 초기 스타트업들이 조금 실패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의 조그마한 분야 때문에 실패가 많이 되기도 하니까 정말 많은 분야에 있어서도 되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자리인 것 같아요. 이제 스타트업의 뭔가 CEO의 하루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직장 내에 다양한 사람들과 얘기하고 의사를 결정을 해야 돼요. 이제 투자 유치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직원 면접, 운영, 마케팅 되게 많은 분야들이 있는데, 작은 스타트업의 경우 대표가 관할하고 지시해야 되는 업무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각 분야에 있는 담당자들보다도 더 많은 에너지랑 신경을 써야 되고, 진짜 말 그대로 24시간이 모자르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많은 역할들을 하다 보면 당연히 대표 입장에서 많이 힘이 들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 뭔가 대표가 갖추면 좋을 거라고 하면은 우선 비즈니스 파트너가 있어야 된다는 거였어요. 근데 너무 당연한 말일 수도 있는데, 진짜로 제가 말하는 거는 뭐 재무적인 파트너 아니면 조금 운영적으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그 대표의 뭔가 비즈니스에 대한 열정이나 아이디어를 자극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뭔가 당근이 있으면 채찍이 있다는 것처럼 하루 종일 뭔가 창의적인 미팅만 직장 내에서 하다가 맥주 한 잔 마시면서 뭔가 다시 결의를 다지고 이러는 것처럼 뭔가 비즈니스 파트너가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더불어서 또 보완해주는 파트너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잘하고 커버하기는 힘드니까 설령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되게 전쟁터 같은 뭔가 이런 시장에서 뭔가 효율을 쏟기에는 사치인 것 같아요. 한 곳에. 그래서 뭔가 자신의 업무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자 단점을 보완해주는 뭔가 보완의 파트너가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게 파트너에 대한 생각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를 더 드리자면 제가 계속 사람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드리는데 이제 대표나 이제 회사의 핵심 역량이 그분들의 선생님이나 지도자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어느 회사든 간에 그분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회사 내 의사결정에 많이 참여하기도 하고 아니면 뭔가 이슈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그분들의 역할이 되게 크기 때문에 그분들이 뭔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합리적으로 대처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이제 최적의 상태에 있도록 조금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거를 뭔가 CEO의 자기관리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용어가 있나 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하자면 이제 업무에 뭔가 최대한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도록 그분들의 이제 심리적인 에너지를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를 얘기를 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그냥 스타트업에 관해서 얘기를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프리랜서나 스타트업의 대표나 직장인이나 뭐 그런 거 가릴 거 없이 자영업자적인 정신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일을 개척해 나가는 거를 좀 얘기를 드리는 건데 뭔가 본인만의 생각이나 역량을 구치시키는 거에 있어서 자기만의 패턴을 짜고 일을 해나간다는 게 되게 저는 높은 점수를 저는 좀 매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더 이제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고 얘기 들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